자, 반갑습니다. 우리 21차 시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랑 신흥무인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세력을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고, 이 두 세력이 고려에서 고려말 때 성장해서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는 주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고려를 멸망시키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진사대부부터 가르쳐 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공민왕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세력입니다. 자, 우리 공민왕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성균관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을 정비했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험과 이런 새롭게 정비된 유학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세력이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키워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 어, 자,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성리학이라는 이 유학의 어떤 일종입니다. 유학의 일종인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 공민왕이 반원 개혁을 많이 펼쳤죠. 그래서 원나라에 붙어서 이제 세력을 키워왔던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주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공민왕의 개혁의 어떤 방향과 일치하죠. 제일 유명한 인물이 정몽주와 정도전이라는 인물이고, 여러분들이 이 두 명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몇 년 전에 드라마로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흥모인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고려 말기에 보면 이 고려가 고려 말기에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해 오다가 원나라도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통치했던 그 중국 내부에서 한족들이, 이제 몽골족에게 지배당하던 한족들이 이제 엄청난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홍건적은 이름이 왜 그러냐면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이제 도적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건적들이 중국에서 이제 원나라의 어떤 이 혼잡한 혼란한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 세력이랑 싸우다가 고려로 도망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까지 이 사람들이 홍건적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침입이 굉장히 어떤 드세서 당시 왕이었던 공민왕이 막 피난을 가고 그럽니다. 자, 이런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고려의 장수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런 침입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안 지방에서는 일본도 이때 당시 굉장히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적들, 우리가 이제 왜구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해적들을 왜구라고 부르는데, 이 왜구들이 해안 지방을 굉장히 많이 침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해안가에서는 이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심각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신흥무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어떤 큰 명성을 이제 얻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과 이성계라는 인물이고, 최무선이라는 인물 역시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를 제작한 인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다 이때 고려 말기 때 인물이고, 특히 뭐 최영 장군 여러분 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아마 명언 같은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신진 사대부와 이 이거는 지도입니다. 지도. 북쪽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공민왕이 피난을 갔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제 이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심각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두 세력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해 가는데, 자, 근데 이제 상황이 변하는 게, 이제 원나라가 이제 완전 쫓겨나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새롭게 들어선 명나라가 고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공민왕이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죠? 이
천령 이북의 땅을 공민왕이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명나라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천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나라의 땅이다. 근데 원나라를 우리가 멸망시키고 명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원나라의 영토는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천령 이북의 땅을 원래 주인인 명나라에게 넘겨라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나라가 이걸 차지하기 전에는 이게 고려의 땅이었죠. 근데 잠시 몇십 년간 원나라가 지배했다고 해서 그걸 다시 간신히 되찾아놨던데 그걸 원나라 땅이었다고 해서 다시 명나라에게 넘기라. 이건 사실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이제 최영 장군이 어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요동지방을 정벌하겠다라는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요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요동이라는 말 선생님이 계속 학기 초부터 어딘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이 중국의 이 여기 황해 위로 보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그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를 요동이라고 부르죠. 자 거기를 이제 정벌을 해야겠다. 명나라와 힘 대 힘으로 한번 붙어 봐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성계에게 맡깁니다. 이제 최영은 약간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상태였고 이성계는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후배 장수였기 때문에 엄청난 명성을 누리고 있던 이성계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고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요동 지방을 정벌하고 명나라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성계가 이걸 맡을 때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반대하냐면 뭐 여름철이라서 전염병도 많고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들어가기도 굉장히 사실 무리고 그리고 모든 군대를 북쪽으로 다 돌리게 되면 이제 외구의 침입이 다시 남쪽을 올 텐데 이건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대의 의견을 내비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왕명이고 뭐 선배 또 엄청 유명한 장군이었던 최영 장군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제 고려 군대를 이끌고 요동정벌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도였던 개경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압록강에 도착해서 이 압록강 사이에 보면 위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강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자, 이 섬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때 장마철로 인해서 몇 날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막 장마철이고 굉장히 덥고 습하고 이제 전염병이 퍼지고 힘들겠죠, 병사들도. 병사들이 막 도망가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막 엄청 싸우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되냐. 이제 왕에게 어떤 건의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제 왕과 최영 장군은 이제 이 당시 상황, 이 위화도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왕명이다. 빨리, 빨리 가라.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빨리 건너가라. 자, 그래서 이성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지금 고려 모든 군대가 이성계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죠. 근데 이 군대가 왕명을 거역하고 이제 수도인 개경을 향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왕명을 거역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영모죠, 영모. 자, 그래서 어, 이성계는 이제 영모를 결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왕과 이제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이제 허수아비 왕을 안치고 이성계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성계를 지지하는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있고 이성계를 비판하는 사대부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어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온건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라는 이거는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런 이름을 이제 흔히 이런 이름을 씁니다. 이제 역사 다른 문제나 이런 데서. 자,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가 저 이성계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영모다. 음. 그리고 이제 왕조를 이 고려가 사실은 굉장히 낡았고 개혁해야 될 어떤 국가이기는 맞지만 어쨌든 고려라는 왕조의 틀은 유지를 하고 그 고려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온건파 사대부입니다. 그리고 이 온건파 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입니다. 자, 근데 급진파 사대부를 대표했던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이미 낡을 대로 낡은 집이고 이 낡은 집을 고쳐봐야 이제 고치는 한계가 있다.
그냥 고려라는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급진파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조입니다. 이 당시 이방원은 이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정몽주가 이제 이 사대부 중에 가장 명성이 높은, 그리고 이 온건파 사대부로서 이성계를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 정몽주와 만나서 이제 어떤 시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방원은 당연히 아빠가 이성계니까 고려를 이미 무너뜨리자라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고려에 얽매여 있으면 뭐하냐. 그냥 즐기자. 우리 편으로 와라. 그러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근데 단심과 이 정몽주가 답가를 날리죠. 자, 내가 100번을 고쳐 죽어서 넋이라도 이제 뼈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 넋이 있든 없든 임향한 일편단심, 바로 고려를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이방원이 '아 정몽주는 절대로 우리 편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그 시를 듣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부하들을 시켜서 때려 죽입니다. 그 때려 죽인 장소가 이 선죽교라는 장소이고요. 이 정몽주가 죽은 곳에서 이제 대나무가 자라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몽주 이 이성계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고려라는 틀을 유지하려고 했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피살당하면서 이제 결국 급진파 사대부의 뜻대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이제 고려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392년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건국되었고 1392년에 멸망하니까 대략 400년 좀 넘게 한 500년 가까이 이제 지속된 국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선생님 뭐 시험은 쌤 스타일을 뭐 다 아니까 다 알지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은 정말 쉽게 낼 거고 서술형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빨리빨리 풀고 서술형에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영상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서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21차시까지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이 여러분 도장판 검사할 테니까 이 영상 들은 친구들은 도장판 다 챙겨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